2023년도 상반기는 2차 전지로 기억이 되고 하반기는 반도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AI가 힘 빠져있던 반도체 수혜를 꽂아준 느낌이었죠.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내년도 반도체 시황은 어떨 것인가, 또 눈여겨볼 새로운 트렌드는 무엇인가 고민하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더 반갑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 모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저희가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의도하고 모신 거긴 합니다만. 마이크론 실적이 저희 6시 반경에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괜찮은 데이터였고 내년도에 대한 가이던스도 좀 올려잡는 흐름이었거든요. 특히나 낸드 쪽 회복도 돋보였다고 하고요. 마이크론 실적 보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관련해서 섹터 전략 좀 주세요. 네, 뭐 예상만큼 좋았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컨센서스보다 대충 다 잘 나왔습니다. 네. 매출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EPS 원래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적자폭이 빠르게 줄어드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어떤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나름 이제 공격적으로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출하량이 늘었다기보다는 결국 가격이 빠르게 반등한 효과가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이번 4분기 우리가 확인했지만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반등 속도가 훨씬 빨랐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업황 개선 신호등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었습니다. 재고 수준도 정상화되고 뭐 D램, 낸드 말씀 주신 대로 가격도 개선이 되고 내년도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마이크론 실적 보고 내년에도 이제 당연히 희망의 룰을 돌리게 되고요. 대다수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거의 무한 루프처럼 긍정적이에요. AI가 메모리를 자극하고 구동하니까 비메모리도 괜찮고 그럼 또 AI 성능 올라가고 돌고 돕니다. 내년에 정말 좋을까요? 일부에서는 좀 비관론이 아직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업황 사이클하고 투자 사이클을 약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황 사이클은 내년도 너무 좋고요. 내후년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은 항상 선반영을 해버린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저는 절반 정도는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기 과열되어 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12월 시장이 뭐 양도세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데 네. 이번에는 오히려 그냥 쭉 그냥 달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월 효과가 좀 약할 수도 있고 내년 시장을 본다 그러면 일단 업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 시장 전체는 10% 초반에서 많게 보는 시장 조사 업체들은 10% 후반대까지 봅니다. 그래서 5,800억 수준에서 한 6천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여기서 성장을 주도하는 거는 메모리입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이거는 왜 안 돼요? 높은 실적 잘 나오는데 왜 밸류를 못 받나요? 예, 메모리잖아요. 네. 시스템 반도체를 보세요. 이게 이제 지난 우리의 어떤 익숙한 관성이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관성과 정말 과감하게 결별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메모리를 더 꼼꼼히 뜯어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메모리는 내년에 보수적으로 보는 쪽도 40%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도 두 자릿수 성장을 보고 있고요. 그만큼 올해 업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기저 효과가 굉장히 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반등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빠르게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기억해야겠네요. 업황과 이 주식의 선반영 부분에 저희가 좀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꼭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사실 AI 전반에 신호를 쏜 건 챗 GPT였으나 그로 인해서 반도체를 자극했던 건 결국 엔비디아의 질주입니다. 연간 돌아봤을 때 빅테크 내에서도 상승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하반기 들어오면서 엔비디아에서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관심이 조금 분산됐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대체제를 찾아야 된다. 혹은 다른 이제 반도체 트렌드에 좀 주목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가 멈추게 될까요? 아니면 계속될까요?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놓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과거 우리 모바일 혁명의 애플 같은 궤적을 엔비디아가 이번 AI 혁명에서 그릴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지금은 AI 반도체 그러면 90에서 95%가 대부분 엔비디아 AI 칩이잖아요. 네. 그 이유는 지금은 모든 AI들이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AI 반도체라 그러면 대부분 서버 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내년에는 AI들이 추론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붙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로 하는 PC나 모바일 쪽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엔비디아 칩으로는 다 커버할 수 없는 생태계가 확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AI 반도체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주문형 반도체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지난 모바일 혁명의 가장 큰 어떤 반도체 산업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범용이던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 GPU 같은 것들이 범용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스페셜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주문형으로 바뀌었고 팹리스들이 설계를 해서 이걸 파운드리에서 생산한 거죠. 그래서 TSMC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요.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자, 이번 AI 혁명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프로세서가 주문형으로 바뀌었듯이 이제는 메모리가 주문형으로 바뀌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모리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또 여기서 기존에 잘하던 1등 업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2등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SK 하이닉스 같은.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올해 주가로 여실히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왜 잘 나갔는지 그 생태에 대해서 뭐 저희가 HBM 쪽에 워낙 좀 더 선구자로서 SK 하이닉스가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키워드를 조금 던져주셔서 주문형 반도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면 결국은 약간 맞춤 양복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한 가지 품목을 막 다량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저희가 분명 얻을 수 있는 반도체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결국은 모든 빅테크들은 자기네 시스템에 맞는 프로세서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자기네들 프로세서하고 최고 잘 호환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다 최적화되어 있는 칩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자체도 기존에는 어떤 보드에도 꽂을 수 있는 범용에서 이제 그 시스템에 맞게 약간 변화가 필요한 거죠. 네.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한 변화일 겁니다. 약간 기존에 우리가 쓰던 LPDDR5나 뭐 이제 DDR5에서 좀 더 개선된, 조금 네. 변형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는 아예 자사 칩에 최적화되어 있는 AI 칩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대표적인 아이템이 HBM입니다. 사실 그 HBM3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그 GPU에 최적화되어 있는 메모리를 요구한 거고, 네. 그 스펙에 맞으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여기 독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여긴 중요한 프로세서가 2개가 필요하죠. 네. M2라는 이제 기존 프로세서 AP 같은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비전 프로에는 굉장히 많은 16개 정도의 센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한 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R1이라는 프로세서가 필요한데, 그 R1 옆에 주문형 메모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LLW라고 하거든요. Low Latency Wide I/O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기존 LPDDR 대비해서 인풋 아웃풋수가 8배가 많고 밴드위스는 2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애플이 설계해서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생산해 주냐? 메모리 파운드리를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SK 하이닉스 주가 상승률 보면 놀랍습니다. 삼성전자도 올해 부지런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 사이에 갭은 분명히 있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제는 삼성을 봐야 된다. 왜 삼성은 돈이 많으니까 이만큼 투자해서 좀 따라갈 거야 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오른 것에 대한 부담도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이닉스 말고 삼성 보자, 밸류체인도 이쪽 보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에 더 힘 주실 것 같아요, 내년? 제가 지난 시간에 출연했을 때는 오히려 밸류 부담이 없는 삼성이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삼성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일단 이제 9월에 경계현 사장이 HBM3 양산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삼성이 9월에 양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물량이 거의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월이 무산돼서 11월에 양산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11월에 나오는 물량도 지금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도가 나와서 1월 초부터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 2019년 이후로 그 해당 팀을 해체하면서 네. 거의 연구 개발을 못했던 그
후폭풍들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데이터 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그러면 HBM만 삼성이 못하냐? D램에서도 보면 마켓시어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의 올 초 1분기 격차가 두 회사가 18%였어요. 근데 3분기에 4.4%까지 붙었습니다. 조만간에는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과거 여러 가지 뭐 모바일 사이클도 보고 여러 사이클도 봤지만 큰 변화가 일 때 거기서 어떤 기회를 잡는 회사가 있고 기존에 잘하다가 무너지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그 스마트폰 시대 오면서 노키아하고 모토로라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은 굉장히 지금은 위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주식시장이 지금 냉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삼성이 뭐 절망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삼성은 조금만 여기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업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주가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주신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AI 반도체로 인해서 파생된 기회가 뭐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인데 이 세 가지 모든 분야에서 뭐 하이닉스와 TSMC가 승기를 잡았고 삼성은 아직 조금 뭐 2등 주자로 후발 주자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맹추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가 중요한데 지난 출연 때 3나노 GAA 공정 얘기 살짝 해주셨거든요. 관련해서 추가 멘트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제 3나노 게이트-올라라운드 공정을 열심히 하고 있고 수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의미 있는 고객, 팹리스 고객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요즘에는 단순히 선단 공정을 잘해서 고객사를 유치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선단 공정도 잘 해야 되고요. 이거는 기본 요건이고 그리고 이제 IP 디자인 생태계에도 굉장히 잘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에요. 그러니까 AI 칩을 기존에 2D로 주문한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2.5D 구조, 우리 이야기하는 코어스라고 하죠. 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칩의 병목이 되고 있는 게 이 공정이 TSMC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요걸 이제 삼성이 iCube라는 기술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요게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선단 공정도 괜찮고 iCube도 잘 된다 그러면 삼성 쪽으로 의뢰를 맡길 만한 고객들은 충분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앞서 뭐 주문형 반도체 얘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전에도 IP 생태계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고 모두가 다 자체 칩을 원한다면 그것을 설계하는 쪽에 대한 관심도도 분명 올라갈 거란 말이죠. IP나 뭐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쪽 그쪽으로는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국내 DSP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나 IP 쪽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수혜를 보는 것도 맞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체 설계 칩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IP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레이아웃을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다만 이게 이제 미국의 나스닥에 있는 업체들하고 비교해도 밸류에이션이 편안하진 않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한테 제일 좋은 거는 좋은 기업인데 싼 거. 네, 싼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쪽도 좋지만 그런 쪽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오히려 그냥 뭔가 이제 좀 더 지금은 기회를 볼 수 있는 쪽은 감산이 내년 상반기 마무리가 되잖아요. 메모리가. 그러면 1분기에는 D램이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2분기에는 낸드 플래시가 감산이 마무리됩니다. 요 이벤트를 본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소재 업체들이나 부품 업체들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예. 가동률, 뭐 출하량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될 경우 소재나 소모품 쪽에 관심을 더 보자라고 의견 주셨네요. 요거 잘 기억하겠습니다. 가동률이나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건데 그 수요를 자극하는 키워드가 온디바이스 AI입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엣지 디바이스에 AI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각각의 새로운 수요를 자극한다라는 거죠. 뭐 삼성을 필두로 해서 애플 등등에서 온디바이스 AI에 좀 강력하게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해서는 저희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조만간에 삼성 가우스가 갤럭시 S24에 적용이 돼서 나올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갤럭시 S24에 채택되는 D램의 양을 보니까 이게 좋은 모델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개선된 속도를 보일 것 같고요. 일단은 프로세서 자체가 고성능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서버에서 담당하던 어떤 매개 변수라는 것들을 칩 자체에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적게는 한 60억 개, 많게는 한 20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구현해 줘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AI 쪽에서, 그러니까 그 AP 쪽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P 쪽을 잘하는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해외 쪽에서 보면 퀄컴 같은 업체들, 퀄컴, 네. 그리고 이제 엑시노스 2400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이 이제 디멘시티 9300 같은 것들을 내놓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프로세서가 좋아지면 거기에 이제 기판 밑에 이제 깔리는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주변으로 붙는 수동 소자들도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MLCC 같은 것들, 뭐 삼성전기나 이런 업체들도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테스트 소켓도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테스트 네. 소켓도 중요하고요. 여기서 우리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밸류 체인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제가 한 가지 키워드를 드리자면 네. 서비스예요. 서비스. 서비스라는 건 커스텀 서비스. 예를 들면 우리가 스테이크 하우스 집에 가면 제가 고기를 미디엄으로 구워주시고요, 후추를 어떻게 해주시고 하면 다 해주죠. 네. 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가스 집에 가서 제가 고기를 미디엄으로 구워주시고 할 수가 없죠. 네. 이런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자사 칩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밴드위스를 좀 많이 봐주세요. 우리는 인터커넥트 쪽을 열심히 봐주세요. 우리는 방열 쪽을 좀 더 체크를 해주세요. 그런 것들 다 맞춰서 튜닝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런 쪽에 해주려면 고급 인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백업을 해줄 수 있는 회사들이 네.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핀타입 쪽에서 리노 공업 같은 소켓 업체들이 가능한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실리콘 러버 타입들은 대량 생산에 좀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튜닝해주기는 조금 이제 불리한 측면들이 있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계속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대량으로 매스 물량을 네. 처리하는 테스트보다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들 있잖아요. 엣지 케이스라고 하죠. 그런 쪽에 특화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력들을 대응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향후에는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까다로움에 맞춤해 줄 수 있는 기술력 혹은 인력 등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많은 힌트 주셨고요. 저희가 전반에 반도체 업황을 싹 다 훑었어요. 이렇게 분야별로 모든 질문을 드려도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너무 저희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내년도 반도체를 관통할 키 하나만 주세요. 일단 AI는 내년에도 핫할 거예요. 근데 올해는 AI라는 게 모든 게 서버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졌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처음 스타트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AI 쪽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스터디를 하는데 메모리 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근데 메모리 감산이라는 게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레짐 체인지까지 저는 보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메모리 업체들이 그 캐펙스를 거의 40%를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매출이 100조가 나오면 40조는 무조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감산을 하면서 이게 3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그 10%의 룸에 대해서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그리고 배당 이런 쪽에 많은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메모리주들 공격적으로 담고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AI 거기서 파생되는 이야기 앞서 나눠봤고, 메모리 감산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그게 섹터나 혹은 주가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억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